저희는 4주 만에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온 집을 0개에서 800개로 늘렸어요. 그 당시 기분은 와, 완전 잘 되고 있구나. 이대로만 쭉 가면 우주로도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죠. 아,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힘든 일은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 사이트를 보고 올라온 집들을 보면 이제 게임은 끝이야. 투자만 받으면 돼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 20명을 소개받게 돼요. 그중 10명이 우리에게 이메일 답장을 보냈고, 그리고 그중 5명과 카페에서 담소까지 나눴죠. 하지만 그중 단 한 명도 저에게 투자를 해주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인생코치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지식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명 미국 팟캐스트 및 인터뷰를 번역 및 더빙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듣기 전용 영상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열린 귀로 들어주시고 지금 바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NPR에 어떻게 성공했을까 팟캐스트입니다. 혁신가, 성공한 기업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성취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쇼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조 게비아 씨가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으로 하던 일을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보다 더 많은 객실을 보유한 회사로 설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하룻밤을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게 한다는 생각은 조금은 소름 끼친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조차 이상하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특히 휴가나 출장의 경우에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평범하다 생각되지 못해 오히려 이걸 선호하는 시대가 왔어요. 실제로 전 세계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서 스스럼 없이 하룻밤을 자고 머무르고 있죠. 심지어 유명인들조차도 호텔보다 이 방법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평범하게 만든 이 회사는 물론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창업한 사람들은 여행이나 숙박업, 심지어 컴퓨터 코딩에 대한 배움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조 게비아 씨는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공동 창업자인 브라이언 체스키 씨는 조의 대학 친구였어요. 그들은 함께 농구를 하며 친해졌는데 2005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 조와 브라이언은 모두 미국 서부로 이사를 했어요. 브라이언은 LA로 갔고 조는 샌프란시스코로 갔죠. LA와 샌프란시스코 둘 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긴 한데 차로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졸업 후에 그 첫 해 출판회사에서 책 표지를 디자인하던 조는 브라이언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자신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도록 정말 꾸준히 설득을 했어요. 조의 말을 빌려서 말하자면 정말 꾸준한 설득 끝에 결국은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해요. 우리 둘은 동시에 직장을 관뒀어요. 그는 회사를 관두고 이사를 왔고, 저는 크라니클 북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와 함께 꿈을 꾸기 위해 관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20대 중반쯤이셨나요?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시진 않았겠네요. 그러면? 네, 아니에요. 저희는 대학을 갓 졸업한 남자 2명이었기 때문에 그저 라면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죠. 아, 스타트업 사람들은 다 라면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는데 왜 꼭 라면인 거죠? 다 라면을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싸고 맛있잖아요. 라면 사랑은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나 보다. 참고로 최근에는 한국 라면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서 미국의 가장 큰 슈퍼마켓인 월마트에서도 한국 라면을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다. 아무튼 알겠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그냥 아이디어를 못 짜고 고안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첫 주는 정말 아이디어로 가득했어요. 열정도 가득했고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죠. 근데 그때 안 좋은 일 하나가 생겨요. 집주인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우리 집 월세가 지난달보다 25%나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중히 적혀있긴 했는데 미국은 보통 월세로 지내곤 합니다. 집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태서 이렇게 아예 분양을 받아서 사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다 월세로
지내죠. 이 둘 중 하나예요. 아예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월세이거나. 잠깐, 한 달에 25%씩이나 인상을 했다고요? 25%면 그건 합법적인가요? 네, 합법적이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이곳저곳 다 조사했는데 불법이 아니더라고요. 와, 완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뭐 그렇죠. 발등에 뭐 불이 떨어진 거죠. 저희는 직업도 없었어서 그 즉시 온라인 뱅킹을 들어가서 잔고를 확인했어요. 룸메이트인 브라이언도 자기 은행 잔고를 확인했고요. 뭐 다음 달 월세를 낼 정도는 포도시 있긴 했는데 그때부터 배수진을 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죠. 저희가 대학 때 배운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디자인해야 했죠. 그때 저는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경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프로비던스에 살던 때가 생각이 났는데 당시 저는 서부로 이사를 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다 중고로 팔고 있었어요. 그때 빨간색 마즈다 차를 탄 한 사람이 와서 제 물건들을 보더니 그중 하나 예술작품 하나를 골라서 사게 돼요. 그렇게 그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는 평화봉사단에 들어가서 봉사할 계획이었고 그 전에 자동차로 미국 일주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죠. 그는 이 지역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그날 밤에 술 한잔 하자고 뭐 초대를 했죠.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저지르는데 그게 그에게 뭐 혹시 오늘 뭐 어디서 머무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완전 실수였죠. 근데 그의 대답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켜요. 저 사실 아직 잘 곳을 뭐 마땅히 구하지 못했는데 그때 실수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뭐, 그분에게, 뭐, 저희 집에 와서 자세요. 뭐라고, 뭐, 인사치레라고라도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 사람을 우리 집으로 들여야 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에게 집에 에어 매트레스가 하나 있는데 제 뭐 거실에서라도 주무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됐죠. 그렇게 그에게 제 거실을 완전히 내주고 제 방으로 와서 문을 닫고 자려고 하는데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문으로 다가가 방문을 걸어 잠궜죠. 다음날 일어나서 그와 같이 아침밥을 먹었어요. 다행히 그는 미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때 저에게 구입한 미술 작품은 아직도 그의 교실에 걸려 있어요. 그는 현재 미술 선생님이에요. 아직 그분이랑 연락하시는 거예요? 네, 그의 이름은 조셉이에요. 저희는 아직도 종종 이야기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예요. 그가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에 영감을 준 사람이네요. 그럼 다시 아파트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파트 월세가 25%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 하나를 월세를 내주자고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하루는 컴퓨터를 보는데 제가 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는 거예요. 산업 디자인 컨퍼런스였죠. 저도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뭐 좀 관심이 있어서 관련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아주 빨간 글씨로 크게 주변 호텔이 다 매진되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려고 했던 디자이너들 좀 불쌍하네 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 거실이 눈에 들어왔죠. 잠깐만, 우리 거실 꽤 넓고 몇 명은 잘 수 있겠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창고에 에어 매트레스도 한두 개 있었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 제 생각은 그냥 잠만 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공항에서 픽업도 해주고 아침밥도 요리해주고 동네에도 좀 구경시켜주고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곳인지 관광지도 좀 설명을 해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광고는 어떻게 했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이 조씨 거실이 비어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올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살던 집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이트에나 주소를 적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기로 했죠. 무슨 웹사이트였죠?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고 홍보를 했던 거죠? 제가 생각하고 제공하려고 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적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항에 데려다주고 어떤 아침밥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그러면 이 웹사이트는 이 컨퍼런스만을 위해서 제작했던 거네요. 맞아요.
딱 그 주말만을 위해서 만든 웹사이트였어요. 웹사이트 이름은 뭐였죠? airbedandbreakfast.com, 그러니까 에어 매트레스와 아침밥.com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전 세계로부터 이메일을 받기 시작해요. 영국, 브라질, 일본 등등 전 세계에 있던 디자이너들이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까지 보내오면서 에어 매트레스 세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앞다퉈 싸웠죠. 도대체 얼마였던 거죠? 하룻밤에 $80였어요. 와, 샌프란시스코에서 $80면 엄청 좋은 가격인데요? 그러면 첫 고객이 누구였던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노을 캐서린 그리고 마이클 씨였어요. 그들이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저와 브라이언이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어요. 저희는 그들에게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구경시켜줄 수 있었고, 그들은 외부인으로서의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저희 현지인의 시점으로서 도시를 둘러보고 즐기고 돌아갈 수 있었죠.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딱 닫는 순간 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이거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도시를 보여주고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바로 그때 야, 이게 우리 사업 아이템이다. 이걸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뭐 그렇게 영화 같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해 12월에 저희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 둘 다 고향을 방문하고 있었죠. 고향을 돌아가면 다들 그렇듯 친척집을 방문하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밥을 먹을 때 항상 듣는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 뭐 하면서 살아? 저희는 우리 사업해. 그러면 항상 어떤 사업을 해? 라고 물어봤죠. 그럴 때마다 별 말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돈 번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우리 집에 3명의 손님을 초대해서 숙박을 하고 돈을 벌었지.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반응은 항상 2가지였어요. 우와, 재밌겠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거나, 아니면, 야, 그걸 어떻게 하냐? 말만 들어도 좀 소름 끼치고 섬뜩한데? 라고 했죠. 제 생각에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는 제 경험상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저 그런데가 아니라 엄청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최악이라고들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소통이 되고 뭔가 내적으로 잠재된 욕구를 끌어당기는 반면 다른 이에게는 뭔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만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뭔가 해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과 브라이언 씨는 뭘 했죠?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저희는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IT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저와 같이 살기 전에 저와 같이 룸메이트를 했던 사람이 네이트 비잘스키였어요. 저는 그와 함께 살면서 네이트와 제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말인즉슨 뭐였냐면 저희는 둘 다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둘 다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생각했죠. 와, 네이트도 나랑 비슷하게 엄청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다음에 혹시 엔지니어가 필요하면 네이트를 먼저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2008년 1월에 저는 네이트를 만나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저와 브라이언이 3명의 손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숙박을 하고 대접해줬던 그 경험을 이야기해줬고, 네이트는 그 아이디어를 무척 좋아했어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 바깥에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니 너무 매력적인데?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네이트 씨는 조 씨나 브라이언 씨 둘 다 할 수 없었던 컴퓨터 코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이트는 하버드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시점에 조 씨는 팀을 구성하고 아이디어도 정했고 웹사이트까지 구축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언제 출시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우리 모두는 다음 대규모 기술 컨퍼런스에서 우리 사이트의 다음 버전인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출시하기로 합의했어요. 실제로 저희는 주 고객이 컨퍼런스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으로 가까운 큰 컨퍼런스인 South by Southwest라는 컨퍼런스 때 웹사이트의 다음 버전을 출시하기로 해요.
왜냐면 이 컨퍼런스는 매년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호텔은 몇 달 전부터 매진이 되고 사람들은 집을 찾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죠. 그리고 이 기술 컨퍼런스는 우리보다도 먼저 시작하고 더 성공한 큰 테크 자이언트 회사들이 사업을 시작한 곳이기도 해요. 트위터도 그렇고 포스퀘어라는 회사도 이곳에서 시작되었죠. 저희는 이건 정말 완벽한 기회고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큰 회사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시점에는 South by Southwest 컨퍼런스 전에 웹사이트를 완성시킬 시간이 약 3주 정도 있었어요.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네이트는 코딩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었죠. 이 당시에는 전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돈이 없다 못해 마이너스였죠. 저희끼리 하나하나 다 해야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딱 시간이 맞게 새로운 버전의 웹사이트를 출시하게 돼요. 아, 그러면 그때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집이나 뭐 방이 하나도 없었겠네요? 뭐 그렇죠. 하나도 없었죠. South by Southwest 컨퍼런스가 진행되던 그 도시 오스틴에는 6개의 리스팅이 있었는데 그중 2곳에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그 예약 중 하나는 브라이언이 잡은 예약이었죠. 아, 그러면 뭐 대성공은 아니었네요. 그 당시 기분은 어땠나요? 뭔가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까 좀 뿌듯했나요? 아니면 뭐 실망을 하셨나요? 어땠나요? 아니요. 완전히 사기가 저하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굉장히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죠.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돈을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집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교환하는 건 더욱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했죠. 이걸 직접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야 하나? 돈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의 비즈니스였죠. 그게 저희의 사업이었어요.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인터넷에서 다른 호텔이나 모텔 등 뭐 다른 숙박시설을 예약하는 것 같은데 대신 그냥 누군가의 집을 아니면 방을 빌리는 거였죠. 2번째로 배운 점은 컨퍼런스가 열리지 않은 곳에도 사람들은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호스트했던 그 3명의 손님 중 캐서린과 마이클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우리 다음 주에 밴쿠버로 놀러 갈 예정인데 혹시 저번에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집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연락이 왔던 거죠. 저희는 그분들에게 혹시 거기에서 무슨 컨퍼런스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단지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꼭 컨퍼런스가 있어야 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냥 여행 사이트를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엔지니어인 네이트에게 다시 돌아가서 네이트에게 말했죠. 인터넷으로 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이거를 그냥 여행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저희는 이 새롭게 단장된 사이트를 2008년 여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며 언론에 많이 타던 그때 다시 선보이자고 계획을 짰죠.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오바마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언론에 의하면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바마의 역사적인 이 연설을 보기 위해 찾아올 계획이었고 심각한 숙박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덴버에는 호텔 객실이 3만여 개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당 관련 사람이나 미디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덴버 도시 시장은 한때 사람들이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도시에 공원을 개방하자는 생각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웹사이트를 3번째로 다시 단장해서 재개하는 시기를 정하자고 생각을 한 거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숙박을 해결해주면서 오바마를 지지하는 많은 언론에 노출되기까지 한다면 최고의 웹사이트의 재시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희는 그렇게 서둘러 웹사이트를 단장하고 바로 덴버로 날아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고 현지 사람들을 사이트로 불러 모았죠. 그렇게 지역 언론을 타고 알려졌고 결국에는 전국 뉴스에도 탔고 국제 뉴스에도 타게 됐어요. 그렇다면 아직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완성해서 홍보까지 좀 하신 거네요? 네, 전당대회가 열리기 몇 주 전인 7월 달에 웹사이트를 완성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저희는 CNN 뉴스와 저희 집 거실에서 인터뷰도 했고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고객 서비스 전화까지 몇 통 받았어요. 아, 조씨 핸드폰으로 그냥 바로 연락이 온 건가요? 네, 그렇죠. 제 핸드폰 번호를 올려놨고 제가 다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이 다 술술 잘 풀렸나요? 저희는 4주 만에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온 집을 0개에서 800개로 늘렸어요. 그 당시 기분은 완전 잘 되고 있구나. 이대로 쭉 가면 우주로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아,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힘든 일은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저희의 인기도 같이 끝났죠.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면서 잘 나갈 때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죠. 그렇게 저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자 20명을 소개를 받게 돼요. 그중 10명이 저희 이메일에 답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중 5명과 카페에서 담소를 나눴죠. 하지만 그중 단 한 명도 저희에게 투자해주지 않았어요. 와, 네, 그 당시 너무 힘들었어요. 2008년은 제 생각엔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면 저희는 이 회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고 저희가 가진 걸 정말 올인했어요. 저희의 삶은 회사가 전부였죠. 모든 걸 회사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친구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친구도 다 회사에서 있었고, 그런데 그런 회사를 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는데 정말 처참하게 거절당한 거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그냥 투자자들이 아니라 구글이며 페이팔이며 유튜브며 이 크고 성공한 회사들을 일찍이 알아채서 투자한 투자자들이에요. 그런 투자자들에게 너희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아, 투자할 수 없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힘들었죠.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당하신 거죠? 뭐 저에게 거절한 이유를 딱히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는데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모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저희 사업 모델은 어땠냐면 저희에게 가장 은밀한 그런 공간인 침실, 욕조 등을 인터넷에 사진을 보여줘가면서 싹 다 공개한 다음에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머물게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경험이 집에서 머문 사람이랑 집을 제공한 사람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그러면 컨벤션이 끝나고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우주로 날아갈 것 같았던 그 회사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을 때 투자를 한 군데에서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단 한 명도 투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간 거죠?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투자를 조금 받긴 했어요. 사실. 비자라는 곳에서 말이죠. 아, 혹시 비자 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한도치까지 쓰신 건가요? 네, 맞아요.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란 신용카드는 싹 다 한도치로 썼어요. 비자 카드며 마스터카드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며 신용카드를 만들고 최대한 한도치까지 싹 다 썼죠. 그 당시 정말 슬펐던 게 뭐냐면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명세서의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갚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더 카드를 더 쓰면서 카드빚을 더 지게 되는 거였죠. 스타트업 세계는 이 현상에 대한 이름이 있어요. 제품은 있는데 아직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의 2단계 말이죠. 이게 거의 다을랑말랑하는 두 기어 사이를 보는 것 같다고 하여서 슬픔의 간격이라고 부르죠. 제품이 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그 시기이죠. 이때 데이터나 분석자료 수치를 보면 평평한 대지를 보듯이 아주 평평합니다. 전혀 성장이 없죠. 아, 이때가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많이 관두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대부분 이때 관둔다고 할 수 있죠. 잠시 쉬었다가 돌아왔을 때 조 게비아 씨가 그의 파트너들과 어떻게 이 수익품의 간격을 좁혀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지식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명 미국 팟캐스트 및 인터뷰를 번역 및 더빙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안일을 하실 때, 운동을 하실 때, 또 운전을 하시고 어디를 가실 때, 산책을 하실 때 항상 좋은 자료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패러다임을 성공으로 전환하길 기원하면서 지금 바로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때는 2008년입니다. 조와 그의 파트너들은 투자라도 없고 신용카드 빚만 많았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어떻게 하면 좀 얻을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었죠. 2008년 9월쯤 어느 날 밤 새벽 2시 정도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브라이언과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죠.
방을 제공하는 그 호스트 집주인들에게 아침으로 손님에게 제공할 시리얼을 좀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저번 정치적인로 했을 때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치적인 색깔을 띄운 오바마 5 시리얼과 오바마의 경쟁 상대였던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를 따 캡틴 맥케인 시리얼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이미 시장에 있던 유명 시리얼 브랜드 치리오를 오바마 5로 그리고 캡틴 크러치를 캡틴 맥케인으로 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서 시리얼을 만들었어요. 네? 진짜 시리얼을 만드셨다고요? 네. 아마 돈도 하나도 없고 시리얼을 만드는 법도 몰랐을 텐데 어떻게 만들었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켈로그랑 그 다른 시리얼 큰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시리얼을 좀 만들어줄 수 있나 문의를 했는데 말하는 도중에 끊겼다고 할 수 있죠. 정말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실제로 시리얼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냥 마트에 있는 시리얼을 사서 그 시리얼 꽉만 저희가 제작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물을 그 시리얼에 넣어서 팔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거를 거리에서 그냥 나가서 파실 생각이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하나 있잖아요. 웹사이트 만드는 거. 이 시리얼 관련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시리얼을 파는 사업으로 전향한다는 그런 계획이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일단 그냥 하고 보는 거였죠. 일단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박스를 디자인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작은 박스 공장에 찾아갔어요. 거기 있는 담당자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하려는 것과 제 의도와 왜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죠. 다행히 그는 동의해 주었고 비용을 받지 않고 시리얼을 파는 데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오바마용 시리얼 상자 꽉 500개 그리고 맥케인용 시리얼 상자 500개를 제작해서 주기로 동의를 해요. 그가 500개만 제작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리얼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자마다 1번부터 500번까지 숫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시리얼당 5만 원에 팔았어요. 하나당 5만 원이요. 에? 뭐라고요? 시리얼 하나당 5만 원에 팔았다고요? 보통 그거 뭐 5천 원도 안 하지 않나요? 와, 진짜 엄청난 이야기네요. 에어비앤비는 뭐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박스를 몇 개 더 만들어서 모든 뉴스 채널에 시리얼을 하나씩 보내요. 그렇게 미디어에 관심을 받고 소개가 되고 아침 방송 여러 군데에 초대가 돼요. CNN에서도 초대를 받아서 시리얼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 비디오가 그 주에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가 돼요. 그렇게 가지고 있던 시리얼을 전부 다 팔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신용카드 빚은 다 메꾸게 돼요. 그러면 그 시리얼 판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는 저희에게는 마이클 세이벨과 저스틴 칸이라는 멘토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들과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그들은 저희가 몇 달째 벼랑 끝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들은 저희에게 Y 컴비네이터라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추천해줬어요. 거기에 꼭 한번 지원해보라고 말이죠. 지원 데드라인을 확인해보니 그 전날까지인 거예요. 그 전날 자정까지요. 다행히 저희 멘토 중 한 명이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 운영자인 폴 그램이라는 사람을 알아서 연락을 해주었고 폴 그램은 저희에게 그날 자정까지 지원서를 제출하면 지원서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연락을 해줬어요. 저녁을 성급하게 마치고 서둘러서 집에 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10시쯤 됐죠. 그래서 저와 브라이언은 부랴부랴 미친 듯이 지원서를 작성해서 12시 이전에 지원서를 제출하게 되죠.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지원서가 승인됐다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다음 라운드는 인터뷰였는데 며칠 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희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의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으로 출시될 기능은 뭐가 있는지 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인터뷰에는 총 4명의 관계자들이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이 프로그램의 창시자이자 운영자인 폴 그램이었어요. 근데 폴 그램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에요. 그가 뭐라 했냐면 에? 사람들이 이런 걸 실제로 쓴다고요? 였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걸 쓰다니 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터뷰장을 나오는 찰나에 제가 오바마5 시리얼을 가져온 걸 기억을 해냈죠. 그래서 폴씨 깜빡했는데 기념으로 이 시리얼이나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 시리얼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사업을 지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초 내로 정말 빠르게, 간단하게 어떻게 시리얼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을 해줬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폴 그램시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가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폴 그램시가 저희를 그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이유는 저희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시리얼을 통해서 깡이 있고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시킬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시리얼을 하나에 5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면 웹사이트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도 알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렇게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죠? 거기서 뭘 하신 거예요? 저희에게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은 완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으로 폴 그램시와 앉아서 면담을 하는데 폴 그램시가 물었죠. 그래서 주 고객층이 어디에 있죠? 저희는 사실 고객이 많이 없는데요. 뉴욕에 몇 명 있긴 있어요. 한 30명 정도가 집을 리스팅하고 활발하게 고객을 받고 있죠. 잠깐만요. 고객들은 다 그러면 뉴욕에 있는데 당신들은 여기 마운틴 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있죠? Y 컴비네이터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뉴욕으로 가세요.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하며 저희에게 막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희 안에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는 빠르게 확장하는데 너무 초점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여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 회사들이 그렇듯 완벽한 코드를 짓기 위해 열의를 올렸죠. 왜냐면 한 번 성장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게 기술 회사이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때 이 부족한 코드가 회사나 사업을 가로막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는 전혀 성장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폴 그램시가 나타나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첫 고객층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라든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라고 했죠. 그 순간 너무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걸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웹사이트에 리스팅된 집 및 방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집 사진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어떤 식으로 허술했죠? 그 당시에는 플립형 카메라 폰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조명이 안 좋은 밤에 칙칙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전혀 오늘 가서 하루 머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진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브라이언과 저는 뉴욕으로 주말 동안 가서 리스팅된 집들을 다시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기도 했고 사진 수업도 몇 개 들었을 뿐더러 실제로 취미도 사진 찍는 거여서 지금 리스팅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잘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뉴욕에 있는 30여 명의 호스트 모두에게 이메일을 하고 카메라를 좋은 걸로 빌려서 뉴욕, 브루클린, 뉴저지 지역을 쭉 돌면서 집집마다 방문을 했죠. 똑똑똑 하고 들어가면 집주인이 반겨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메일 드렸던 조입니다. 그러면 전문 사진가는 어디 있죠? 이런 눈초리로 저를 봤는데 사진도 제가 찍어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조 씨가 직접 사진을 찍어주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져간 조명과 구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연출도 조금 해서 멋진 사진을 찍어드렸죠. 그렇게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여드리면 와, 제 집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공짜로 찍어주시다니 좀 앉아봐요. 제가 차 좀 가지고 나올게요. 하면서 결국 한두 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저희는 본능적으로 디자인 및 연구 모드로 대화를 하게 되죠. 저희가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대상에게 직접 피드백을 받아서 그들이 시스템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 및 디자인하는 거죠. 이걸 깨달은 공감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을 하는 대상의 관점에서 최대한 가깝게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관점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관점과 저만의 디자인이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죠. 그렇게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컴퓨터로 저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걸 한번 보여주라고 부탁을 했어요. 혹시 예약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고객들과 대화는 어떻게 하시죠? 리스팅 수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세요? 등등 많은 걸 물었어요.
그 순간 저희가 너무나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리고 했을 때는 2번, 3번의 클릭으로 가능했던 기능들을 사용자들은 10번, 12번의 클릭으로 정말 헤매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거죠. 조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가요? 네,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용자들과 같이 앉아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걸 지켜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희 제품과 시장 간에 알 수 없는 이 미스테리한 간격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조 씨를 보면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만감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흘려듣거나 하는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이걸 알아내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사실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것들을 보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수치가 한 주에 $200로 증가한 거예요. $200면 지난 6개월 동안 번 돈하고 비슷했죠. 와, 6개월 동안 그만큼밖에 못 버신 거예요? $200면 20만원 꼴인데 그냥 비싼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정도 버셨으니까 정말 힘드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0였던 수치가 $400로 증가했어요. 그저 사진 몇 개 이쁘게 단정하게 찍어서 올려주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버튼 몇 개 바꾸었다고 이렇게 증가한 거죠. 저는 네이트에게 혹시 시스템에 버그가 있나? 뭐 실수가 있나? 오류가 있나? 한번 봐주라고 했죠. 수치가 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돈을 못 벌었는데 2주 만에 이렇게 2배씩 2주 연속으로 성장을 하다니 믿기 힘들었죠. 근데 실제로 숫자를 확인해보니 저희가 사진을 보정해준 호스트의 예약이 확연하게 증가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뉴욕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여서 베를린, 밴쿠버, 런던, 시드니 뭐 등등 전 세계에서 뉴욕에 여행을 왔다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그리고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똑같이 하는 거죠. 나도 집에 방이 하나 남는데 한번 에어비앤비 해볼까? 하고 저희 사이트에 방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죠? 이맘때쯤에 투자를 받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정확히 이맘때쯤이었어요. 사업의 기여가 착착 맞아서 잘 돌아가면 투자자들은 귀신같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요. 저희도 뭐 예외는 아니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투자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중 가장 놀랐던 투자 그룹은 세코이아 캐피탈이었어요. 그들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유명했고 저희가 먼 산을 바라보듯 그렇게만 바라봤던 투자 그룹 중 하나였어요. 언젠가 그들도 우리한테 뭐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회사였는데 어느새 그들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첫 번째 라운드에 투자를 받게 되고 숨통이 좀 트였어요. 월세를 부담 없이 낼 수 있게 됐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 사업이 정말 대박이 터지겠구나 하고 느끼셨나요? 2010년도 어느 날이에요. 그 당시 저희는 사무실도 얻어서 저는 보통 저녁 늦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집들을 확인하곤 했는데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로운 집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지섬이라는 이 리스팅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클릭해서 자세히 봐보니 피지에 있는 6,000평이 넘는 개인 섬 전체를 숙박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와, 대박인데요? 숙박에는 개인 요리사, 수상 스포츠 및 놀이시설이 전부 포함이었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깨달았죠. 저희가 지은 이 플랫폼과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창의성이 만나서 처음 웹사이트를 지었을 때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에어비앤비는 그 후로 훨씬 더 크게 성장하잖아요. 모든 호텔 체인보다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는 우버와 같은 회사와 같이 여러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도 호텔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 그 중 하나죠.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지난 100년 동안의 혁신의 맥락에서 그 질문에 답을 생각하는데 세 가지 예가 생각나요. 세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으로 들여와 받아들여지는 예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와 진짜 그걸 반대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것들 말이죠.
첫 번째는 은행 자동화 ATM 기기예요. ATM 기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근데 1970년도 처음 ATM 기기가 소개되었을 때 몇몇 주에서는 그걸 불법으로 지정했어요. 은행에 직접 가서 얼굴을 맞대고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게 너무 새롭고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비디오 플레이어예요. 사실 비디오 플레이어는 1920년대에 발명됐는데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고객들이 집에서 영화를 보는 걸 너무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1980년대까지 상용화가 안 됐죠. 마지막은 자동차인데요. 1908년 처음 포드 모델 T 자동차가 나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몇몇 주는 자동차가 주행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 정도로 반대를 했죠. 하지만 1년 정도 사람들이 차를 써보니 다시 마차나 말을 타는 수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편리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동차를 반대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세상은 저희의 이 새로운 발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에 올라온 전 세계 곳곳의 집에 머물렀고 지금도 머무르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점은 여러 도시들이 저희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차 알아감에 따라 저희와 같이 협력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에어비앤비로 인해 도시 곳곳 그리고 크고 작은 부분에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한 거죠. 작년 2015년에 에어비앤비는 시장 가치가 20조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 거실에 몇몇 사람을 적어주고 돈을 받아 시작했던 월세를 내기 위해 했던 이 일이 사업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처음 2년 동안은 정말 너무나도 안 풀렸잖아요. 고비를 넘어 지금은 수백억대가 아니라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됐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가치가 숫자로 얼마인지 이런 건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 닷컴 붐이 한참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인터넷 회사들이 설립되고 그리고 그 새로운 회사들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졌어요.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자라서 저도 커서 그런 큰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버디버디, 소리바다, 네이트, 싸이월드 이런 닷컴 회사들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지켜보았죠. 이렇듯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빨라서 이 다음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저희를 둘러싼 세상이 저희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게 되죠.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조 게비아 씨였습니다. 2015년에 이 에피소드가 처음 방송된 이후에 현재 에어비앤비는 상장을 하여 총 가치가 1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조 게비아 씨가 처음으로 만들려고 했던 회사인 크루트분스는 아직도 해당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회사는 미술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 쓸 수 있는 엉덩이 쿠션을 팔았죠. 네, 요즘도 가끔 주문이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창고로 가서 그 엉덩이 쿠션을 포장해서 배송을 해드리죠. 재고가 몇 개나 남은 거죠? 한 600개 정도 남았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도 주문이 가끔 들어오면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었던 때가 생각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포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지인 한 명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